대우 부품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로포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8.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손익은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율은 9.3회 전 산출이 됐고요. 상반기 중에 9.3회 전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방어선 50%는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565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8.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8.8%로 더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보다 재고 자산이 매우 높게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바람직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매출 원가가 11.6% 증가했다는 얘기는 매출 증가율보다 높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이익률은 2.3% 하락했습니다. 판매 관리비를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영업이익은 2억 900만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만은 겉으로 보기에도 억지로 손익분기점 수준 정도로 결산이익을 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스리포트 회계 손익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19억 원으로서 12.6%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크게 증가했죠. 그 3.8%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루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7,400만 원이 안 되는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은 2억 원으로 되어 있죠. 원가 영업이익보다 낮은 영업이익은 WCAI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억 3,600만 원이 더 적은 수치이죠. 이게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8억 4,900만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에, 그 재고의 증가는 원가에게는 이게 증가로 되지만 스루프상으로는 그게 실제 이익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감해서 나타난 거죠. 이것은 재고 회전율하고 연결돼서 재고 관리의 양면성을 소개해 드리는 화면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해결 방법은 보충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재고 회전율로 연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비용의 성격적 분리를 공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MC 매출원가 재료비와 운영비용으로 디커플링해서 봤을 때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2%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2%가 감소했습니다. 운영비용 145억 원 중에서 판매관리비 63억 7천만 원을 감한 금액이 81억 3천만 원의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 가공비가 총 제조비용에 비해서는 16%, 전년보다 0.7% 하락했고요.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0.7% 상승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원재료 가격이 또 2차적으로도 상승했구나.
이런 생각을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인데요. 잠깐 실례했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PQ 총 그 생산 재료비 차이하고 동일한 금액이고, 그것은 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금액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이 재고자산의 변동에서 표기한 거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상품은 별도로 계산하는 거구나. 이래서 상품의 증가액을 가감하면 일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실현 손익이라는 새로운 어떤 이 상황이 있습니다. 6,100만 원 미실현 손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2022년도 상반기에 6,100만 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하게도 그 미실현 손익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 인과관계는 제 수준으로서는 추적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가지고 밝혀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 재고자산 그 변동 금액이 마이너스 4억 2,900만 원으로 마이너스란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5억 8,500만 원이 더 크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억 5,700만 원이 더 증가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증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상품의 변동액을 뺍니다. 그 기준을 그 상품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1억 5,700만 원이 재고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늘었는데 늘은 것보다 더 늘었다. 그게 6,100만 원이 더 늘어난 거다. 이게 이쪽 2022년도 상반기에 이게 모르는 금액인데 똑같은 금액으로 2023년도 상반기에는 미실현 손해액이라고 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는 제 수준으로는 솔직히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뭔가가 인과관계가 있는데 이게 뭔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현금 식으로 읽으면은 안 맞습니다. 바로 화면이 뒤로 넘어갔는데요. 현금 흐름표 기준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76억 9,4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5% 증가했습니다. 근데 직원 수 1명 증가했고요. 평균 임금은 5,78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까지 제가 대기업 기준으로 쭉 그 분석을 해 왔는데 오래간만에 이 코스닥 수준의 그 기업을 들여다 보니까 대우 부품은 연봉이 5,780만 원만 예상이 됩니다. 대기업이 1억 수준이면 반토막 정도 수준을 소기업은 그 임금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4.7% 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연구 개발 비용이 좀 하락한 거로 되어 있고요. 여기 밑으로 표현한 대로 대우 부품이 소기업 수준의 연봉으로서 이 정도 받으면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소득은 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300만 원이 이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일본에서는 연봉 300만 원 이상이면은 여자한테 우리 결혼하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밑바닥 인생이긴 하지만은 근데 5,700만 원 선이면은 결혼하고 애까지 낳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그 가공비 배후 재고자산 회전율이 9.3회전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스루프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대부품이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우리가 반증을 해야 된다면은 반증은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1, 2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되죠. 그게 모순인 겁니다. 이 분석을 하는데 모순이 생긴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모순이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건데 모순은 뭔가 해소돼야 됩니다.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면 원재료 가격 하락폭에 비해 적게 인하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이게 뭔 말인지 제가 써놓고도 헷갈리네요. 어쨌든지 간에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는데 그런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재고 회전율이 올랐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어야 되는 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판매 가격은 이제 하락했어야 되고. 근데 뭐 그것도 중요한데 레버리지율이 61.1%입니다. 50%가 넘으면은 사실 채권자가 돈을 더 집어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경영권을 현재 잃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얘기를 그 사분면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원재료 가격, 제품 가격 추이를 말씀드리면은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는 하락했다고 그 경영 지표에서는 얘기했고 손익계산서하고 그다음에 비성분에서는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회사는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 그 비공개를 했습니다. 따라서 반중 추론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품 가격은 또 공시를 했어요. 7.4% 상승했다. 요거를 우선은 한정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은 제품 판매 가격은 상승했다. 하락 추론인데 무슨 해결 논리로는 원재료 가격 하락했다면 하락률보다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인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인지 원재료 가격을 비공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찜찜한 게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완성차 메이커에서 납품 단가를 후려치어 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내려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어. 그동안에 적자가 많은데 그러니까 한 7.4%까지 인상을 해줘서 해서 그게 이제 성공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근거로 해가지고 뭐 연말까지 예측을 한다는 것은 제가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무당 점쟁이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위에 표현한 대로 상반기까지 그 뭐라 그럴까요? 매출한 판매만큼 연말까지 매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순하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11만 아니 1143억 원의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납품 단가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11만 4천 원의 납품을 해야 그래도 그 1100원의 영업이익이 난다. 근데 계획상으로는 419원분이 이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원가 회계 사고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재고가 사실 상반기까지 19%가 증가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 19%가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11억 원의 이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원가 회계는 매출 노력을 더 안 하고 재고만 19%를 만약에 줄였다고 한다면 생산을 줄이든가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은 적자 9억 2,100만 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스로포트 회계로 기준했을 때는 단가 계약이라고 한다면 11만 3천 원이면은 그래도 이익이 날 것이다. 얼마냐? 5,100만 원 정도는 날 것이다. 근데 뭐 계획보다는 적게 나지만 그래서 더 좀 노력을 해서 재고 회전율을 20%까지 아니 20회전까지 올린다. 그러니까 실적 예상치보다도 한 7.4%더 좀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됐을 때 11만 3천 원으로 판매 단가를 제시를 하더라도 재고 회전율을 7.4%로 증가한다면은 매출은 1213억 원의 효과를 낼 것이고 이익은 22억 원 수준으로 이익이 날 것이다. 이 결론이 스루프트 회계의 결론인 것이고요. 원가 회계 기준과 그 다음에 스루프트 회계 기준보다 그 스루프트 회계 기준은 1,000원 정도 더 싸게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한다고 손익계산서에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고요. 판매 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온다. 그래서 저는 스루프트 회계가 재고가 증가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최종 결과로서 시가는 1,561억 원으로서 연말보다 121원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그 PBR 입장에서 볼 때도 10%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퍼레이션 주주명을 보면은 우신산업, 아진카인텍, 서중호씨 이런 사람들의 이익이 나오는데 외국인 지분율은 5% 이상이 아니고 아주 관심이 없는 그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대우부품 2023년 상반기 실적을 분석했습니다만은 국내 완성차 메이커들이 잘 나가는데 부품회사 첫 샘플로 잡은 데가 보면은 흑자로 전환은 됐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손익분기점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결산을 할 때 이익이 난 것처럼 하지만은 영 그 재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쌍용이 KG 모빌리티로 변했나 어땠는지 뭐 그다음에 이제 비상장 기업이지만 르노, 삼성도 있고요. 국내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근본적으로 현대차 그룹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현대차 그룹이 상반기에 상당히 성과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완성차 메이커에 납품하는 부품 회사의 그 코스닥 시장일 것 같은데 확인은 안 해봤지만 대부품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 별 볼 일이 없다. 뭐 흑자에서 아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하는 금액이라도 금액이 너무 소소해 가지고 과연 그 의미가 있겠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대중소 상생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대우부품 하나만 보더라도 완성차 메이커가 너무 가격을 후려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요타는 어떻게 할까요? 짓들을 얘기하는 최근에 짓드 프로그램이 샷다운이하고 먹통이 돼가지고 생산 중단이 됐다고 하지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배운 것은 일본 경우에는 대중소 기업 상생 협력이 나름대로 잘 되어 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 상반기 결산을 해서 수천억 원의 매출액을 일으키면서 전년도 적자에서 올해 흑자가 돌아섰다 하는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절대 금액으로 봐서는 손익분기점 수준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 수준이다.
자, 대기업만 돈만 벌면 되겠느냐? 그 부품 회사도 같이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화두를 던지면서 대부품 결산 내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